안녕하십니까, 안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의 고통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고 더욱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세계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좌우 정치권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의 대중은 고통이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위기 속에 방치되어 있는 버려진 대중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버려진 대중의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이러한 문제는 왜 유발된 것이고 왜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의 위기와 고통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이미 장기적으로 계속되면서 이 경제 성장률이 계속 하향화되었고 얼마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성장세를 구가고 있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그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위기도 나날이 심화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알바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희망을 잃은 이런 세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임금 양극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중의 고통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주식 투기를 통해서 일확천금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착실하게 일하면서 저축을 하며 살아가는 많은 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OECD 중에서 5번째로 커졌고 특히 노인 빈곤율 OECD 중에서 가장 심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대중의 고통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좌우 정치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한 결과 대중의 고통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했습니다. 그동안 좌우 정치권이 IMF 이후 돌아가면서 2번씩 집권했지만 이러한 장기 침체, 일자리 위기,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어서 문정부가 집권해서 각종 경제적 약자를 살린다고 수많은 경제 정책을 펼쳤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경제적 약자들과 노동자들과 서민 대중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커졌습니다. 과연 기존의 좌우 정치권은 왜 대중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동안 좌우 정치권은 대중의 위기를 해결하고 일자리 위기나 소득 불균형이나 경기 침체를 잘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삶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새로운 대중의 위기가 본격화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크게 2가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대중의 위기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는데 그러한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대중의 고통과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80년대 이전까지 국가시장 시대에는 즉 각국 경제 주체들이 국내 시장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았고 특히 각국 투자자본이나 노동은 국내 시장 안에서 대부분 갇혀 있었고 해외로 이탈하지 못하면서 경제 주체들은 국내에서 소비하고 투자하고 고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이때는 대중의 위기가 대부분 국내 시장에서의 경제 주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발생했고 국내 시장에서 이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탈이나 자본가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 또한 국내의 수요 부족 문제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와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국내 단위에서 정부가 소득 불균형, 수급 불균형, 힘의 불균형을 해결해주고 대중의 위기를 해결하고 고통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부터 이러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변화를 각국의 정치권이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으로 대중의 위기나 고통을 바라보고 대응하다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욱 심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80년대 이후부터 과연 무슨 변화가 이루어졌던 것일까요?
1980년대 이후부터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의한 다단계 정보화 혁명이 확산되고 이로 인해서 개방화 혁명, 글로벌화 혁명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존의 국가 단위에서 국내 시장 안에서 각국 경제 주체들이 살아오던 것이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세계 단위에서 서로 경쟁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글로벌 소비, 글로벌 투자, 글로벌 고용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각국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세계 단위에서 격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신흥국들의 초조인 상품과 기업들의 글로벌 대공세와 또한 세계 노동자의 전쟁이 확산되는 그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때부터는 각국의 산업과 일자리가 새로운 변화 속에서 대거 잠식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몰락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에는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이 모든 곳으로 확산되고 이 신흥국들의 10분의 1 가격의 초저임 상품과 노동자들의 공세가 저임 제조업에서 첨단 산업으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임 제조업이 이때부터 대부분 사라졌고 이어서 첨단 산업으로 이러한 공세가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각국 기업들이 이제는 전 세계의 노동자들을 선택적으로 비교하고 고용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각국의 노동자들은 세계의 노동자 전쟁 속으로 내몰리게 되었고 뒤처진 노동자들은 대거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빠르게 발전하고 로봇이 발전하고 또한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이 발전하고 각종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대거 옮겨가고 또한 언테크 경제 혁명이 이어지고 AI 혁명에 의해서 인간의 지식노동들이 대부분 대체되는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는 더욱 전면적으로 격화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 또 세계의 노동자 전쟁은 모든 곳으로 확산될 것이고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를 모두 바꿔놓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변화가 모든 곳으로 확산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국내 시장 안에서 국내 경제 주체들과 경쟁하며 살아가던 기업과 노동자들은 이제는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살아가게 되었고 앞으로는 완전히 투명한 그러한 경쟁 속에서 전 세계 수십억 기업 노동자들과 함께 경쟁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대중의 위기는 국내 전선에서 국내 시장에서 유발되었지만 이제는 각국 대중의 위기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전 속에서 유발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방법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 각국의 경기 침체,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는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초이동 시장의 속도전 속에서 수많은 각국의 경제 주체들이 뒤처지면서 유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중의 위기를 유발하는 원인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시장으로 이러한 변화를 대응하면 대중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거꾸로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내 시장 안에서 국내 전선에서 유발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좌우의 방법론들은 대부분 효용성을 잃고 무력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좌우 방법론이란 국내 시장 안에서 유발되는 문제들, 특히 수급 불균형, 분배 불균형, 심해 불균형 같은 문제들을 정부가 조율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고 공존할 수 있게 만들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국의 노동자들이 세계 전선에서 대거 밀려나 몰락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대중의 위기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 침체는 대부분 국내 시장의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유발되고 일자리 위기가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 침체는 수요 부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수요 부족으로 일어나는 측면이 있지만 그 주 원인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계 시장에서 세계 전선에서 몰락하는 경제 주체들이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첨단 대기업들의 글로벌 수출은 증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저임 제조업이나 자영업 이런 분야에서는 수많은 경제 주체들이 줄줄이 몰락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결국 이같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에서 몰락하는, 세계 전선에서 뒤처져 몰락하는 경제 주택이 많아진 나라에서는 경기 침체가 유발되고 심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자리 위기는 어떻게 유발되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일자리 위기가 국내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유발되었고, 또한 자본가들의 노동자 수탈 같은 문제로 인해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내 경기 침체나 이 자본가의 수탈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이 몰락하고 저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국내에 지금 저임 제조업의 일자리들은 대부분 해외로 이전하거나 없어졌고, 그 일부 제조업들은 최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의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같이 국내에는 해외의 10분의 1 가격의 초저임 공세가 확산되면서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대거 밀려나고, 이제는 제조업에 이어서 첨단 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결국 각국에서 중소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이 몰락하는 위기는 과거에는 국내 자본가의 수탈이나 국내 경기 침체나 요인으로 인해서 유발되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러한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투자 경쟁력이 뒤처지거나 노동 경쟁력이 뒤처진 수많은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이 몰락하면서 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국내 자본가인 노동자 수탈론으로 지금의 노동자들의 위기, 중소기업의 위기를 해석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양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자본가의 노동자에 대한 수탈이나 가진 자들이 없는 자에 대한 수탈, 부의 독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과거에는 국내 단위에서 분배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세계 단위에서 세계 시장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은 최고의 경제 주체들은 전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부를 크게 확대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보다 경쟁력이 뒤처지고 밀려나는 각국의 동종의 기업들과 노동자들은 대거 몰락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식으로 국내 자본가가 노동자를 수탈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보는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지금 부동산 버블이나 버블 투기가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된 것일까요? 과연 부자들의 높은 가격의 자산들을 독점하고 조장해서 이러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유발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문정부는 그러한 시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부동산 버블도 국내 단위에서 유발된다기보다는 세계 단위의 변화 속에서 유발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단위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양쪽 완화 정책을 하면서 무한 돈을 풀어대면서 돈이 넘쳐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이 투자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워낙 높고 경쟁력도 뒤처지고 노동 경쟁력도 뒤처지고 해고를 할 수가 없고 노동 유연성도 없으며 반기업 정서가 심한 이런 나라에서는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웬만한 것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반의 반 가격으로 만들어 올 수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국내에 투자했다가는 곧바로 이런 반의 반값의 상품이 밀려 들어와서 몰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어지자 수많은 넘치는 자금들은 갈 곳이 없어서 모두 버블 투기처럼 몰려서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 수익성과 전혀 상관없이 무한 폭등하고 있고, 또한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부도가 난 그런 기업도 주식 가격이 오르는 과다한 버블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경제 위기들, 대중의 위기와 고통들은 과거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해하고 대응해야지 이러한 대중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은 과거의 방식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구에서 국가주의, 극우주의, 보호주의 또는 글로벌 시장주의 전략으로 대항하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멕시코 장벽을 쌓고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또한 유럽 각국은 극우주의 세력이 크게 확산되는 이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주의나 극우주의, 보호주의 정책이란 해외의 수많은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공세로부터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식으로 대응해서는 국내 경제 주체들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이제는 이같이
국경을 닫고 보호주의와 해외의 상품과 노동자들을 배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방식으로 대응하면 그 나라는 기업과 노동자들이 더욱 세계 산업의 빠른 변화나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에서 뒤처져서 더욱 위기가 심화되고 결국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선으로, 이 극우주의, 보호주의 노선으로 대응하는 나라들은 21세기의 거의 대부분이 필연적으로 후진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일부 선진국들은 글로벌 시장주의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즉, 세계 전선에서 밀려나서 몰락하는 국내 경제 주체들이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이나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전 속에서 최대한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구 독일의 슈레더 개혁이나 프랑스의 마크롱 개혁이나 포르투갈의 코스타 개혁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에서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 그 기존의 수요 조절 코퍼러티즘 방식을 이제는 공급 조절 코퍼러티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과거에는 국내 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고 복지를 확대하고 양극화도 없애고 성장과 복지를 지속하기 위해서 온 국가적으로 기업이나 노동자들이나 대기업들이나 대학이나 정부가 모두 힘을 합해서 협력하는 그러한 수요 조절 코퍼러티즘 체제를 구축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깥으로부터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와 세계 노동자 전쟁으로부터 대거 밀려나 몰락하는 국내 경제 주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들의 공급 경쟁력을 기민하게 업그레이드해서 빠르게 신산업으로 계속 옮겨가도록 뒷받침하는 그러한 노선으로 전환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온 국가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과거의 시각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다가 대중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좌우 정치권은 IMF 이후 2번씩 번갈아 집권하면서 각각 좌우 경제정책을 지내왔지만 그 결과 경기 침체,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는 지금까지 거의 일관성 있게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어서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침체나 양극화, 일자리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확대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이들은 모두 과거 국내 시장 시대에 국내 전선에서 유발되는 위기를 해결하던 좌우 방식으로 대중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대응하다가 오히려 대중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문정부는 더욱 이러한 노선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이재명 지사나 이 여권의 대선 주자들 또한 야권의 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여야 할 것 없이 좌우 할 것 없이 과거의 국내 시장, 국내 전선에서 대응하던 시각과 방법론을 고수하고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의 위기는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보다는 더욱 심화되고 극대화되면서 대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노선이 왜 대중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좌파들은 경제적 약자들, 서민, 대중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경제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 더욱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면서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정책, 최저임금 급등정책,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정책 등 많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또한 취약한 경제 주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고통과 경기 침체와 양극화, 일자리 위기는 더욱 심화되는 결과를 유발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방법이 과거의 국내 시장 안에서 국내 전선에서 유발되는 문제를 해결하던 방법들이었고 이러한 방법으로는 오히려 이제는 대중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좌파 정치권의 시대착오적인 시각과 접근법이 이러한 결과를 유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케인즈전 정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케인즈전 정책은 지난 국가시장 시대 각국 경제주체들이 국내 시장 안에서 소비하고 투자하고 고용하고 살 때는 나름대로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즉 국내에서 소비 수요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정부가 재정 확장 정책, 금융 확장 정책으로 돈을 풀고 소비 수요를 늘려서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즉, 이때는 국내 투자 자금이나 노동이 국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돈을 풀면 그 돈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소비하고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같이 글로벌 소비, 투자, 고용이 확대되고 각국의 투자 자본과 노동이 전 세계적으로 더 뛰어난 투자처, 노동자로 이동하는 상황을 맞이해서 케인전 정책은 효용성을 갖기보다 부작용만 더욱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문제들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케인전 정책으로 양적 완화나 제로금리 같은 정책으로 무한 톤을 풀어서 대응하면 각국은 부실과 부채와 버블이 가득 찬 그러한 경제로 바꿔놓는 결과만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국내의 투자 경쟁력이나 공급 경쟁력, 노동 경쟁력이 신흥국들에 비해서는 크게 뒤처지고 높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선진국에는 투자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돈을 풀면 이미 경쟁력을 잃고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저하되고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기업들이 정부의 마이너스 금리 자금이나 양적 완화 자금에 기대서 무한 버티게 되면서 수많은 좀비 기업들, 부실한 기업들, 저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국가 경제가 가득 차는 상황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국내의 수많은 기업들과 노동자들은 힘들게 글로벌 무한 경쟁에 나가서 경쟁하며 살아가기보다 정부의 지출에 기대서, 정부의 기본소득 제공에 기대서, 정부의 각종 퍼주기에 기대서 안온하게 편안하게 기존의 구산업과 일자리에서 눌러앉아 버티려 하고 새로운 신산업으로 기민하게 업그레이드해서 옮겨가려 하지 않으면서 결국 온 국가의 부실한 기업들과 노동자들로 가득 차는 그러한 결과를 유발하게 되고, 그러한 국가 경제는 결국 대위기를 맞이해서 몰락하는 변화가 불가피해집니다. 사회주의 경제가 몰락했던 것이 바로 이같이 서로 일하지 않고 정부에만 기대서 버티려 하다가 국내 사회주의 분업화가 완전히 마비되고 품이나 서비스 공급이 마비되면서 몰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케인전 정책을 확대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무한 돈을 푸는 정책으로 대응하게 되면 이 갈 곳 없는 돈들은 버블 투기처로 대거 몰려가거나 해외 투자를 하거나 부동 자금으로 떠돌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같이 수많은 자금들이 버블 투기를 더욱 무한 확대하고 결국 자산이 있는 사람들의 부를 더욱 키우고 없는 사람들의 부는 더욱 없애버림으로써 소득 양극화를 더욱 확대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한 버블이 커진 것이 결국 나중에 꺼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소비력이 고갈되고, 이에 따라서 일본식 장기 침체를 필연적으로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 무한 재정 지출, 금융 확장 정책으로 대응하게 되면 국가 부채를 무한 확대하면서 부채 국가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경쟁력을 잃는 수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기대서 생명줄을 유지하고 무한 부채를 확대하면서 버티게 됩니다. 결국 가계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가 계속 폭증하면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아닌 부채를 기반으로 소비력이나 기업이 생명줄을 유지하는 부채주의 경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가계부채가 세계 1위 수준으로 높아졌고, 또한 기업부채도 세계 5위 수준에 급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부채도 숨은 잠재적 부채들이 무한급증하면서 이제는 전체의 국가 부채가 세계 수준으로 급등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이렇게 폭증해서는 소비력 고갈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일본식 장기 침체를 맞이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좌우 정치권은 중소기업이나 각종 노동자들의 위기가 국내 시장 안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 대기업들의 독과점으로 유발되거나 또는 이런 자본가들의 노동자 수탈로 유발되는 것으로 보고, 각종 기업 때리기 정책, 기업 옥죄기 정책, 또한 노동자 보호 정책을 크게 확대하면서 대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국내 산업이나 기업이나 노동자들을 더욱 몰락시키고 중장기적으로 위기를 심화시키며 대거 괴멸시키는 결과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자본가들이나 노동자들이 싸우는
또한 국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싸우는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인 시각이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대기업들의 중소기업들의 수탈을 문제 삼고 대기업들의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을 문제 삼고 있지만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글로벌 무한 경쟁과 글로벌 대공세 속에서 국내의 기업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공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저임 제조업부터 대부분 사라졌는데 이것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저임 공세로 인해서 유발된 것입니다. 국내 대기업이나 국내 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수탈 때문에 유발된 것이 아니고 세계 단위에서 해외의 글로벌 공세가 확산되면서 유발된 것입니다. 이러한 공세가 지금은 첨단 산업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국내의 대기업들, 첨단 산업들이 대부분 중국 산업들에도 뒤처져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앞으로 삼성의 반도체 산업 같은 것들도 오래 버티기 힘든 상황입니다. 결국 글로벌 시장 안에서 세계 전선에서 국내의 중소기업, 대기업, 노동자들이 함께 공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의 문제를 보기보다 과거의 국내 시장 안에서 국내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싸우고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갈등하는 그러한 시각으로 지금의 문제들을 대응하면서 기업가들을 옥죄고 대기업들을 옥죄고 노동자들을 무한 보호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몰락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더욱 몰락하게 될 것이고 또한 노동자들은 글로벌 무한 경쟁과 글로벌 무한 속도전 속에서 빠르게 신산업으로 계속 기민하게 이전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데 이들이 구산업에서 계속 눌러앉아 버티게 되면서 결국 중장기적으로 모두 몰락하는 변화가 불가피해집니다. 기존의 고세율 복지체제 역시 과거의 국내 시장 안에서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소득 분배가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각국의 소득 불균형이 글로벌 단위에서 유발되는 상황을 맞이해서 과거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경제주체들은 살아남지만 다수의 경제주체들은 대거 몰락하면서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재분배를 하던 과거의 국내 시장 시대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국은 세율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국의 투자 자본이 더 뛰어난 투자처를 찾아서 전 세계를 이동해 다니게 되면서 이러한 투자 자본을 막 잡기 위해서 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서구의 복지 국가들도 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세율의 제약을 받으면서 마음대로 세율을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각국에는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몰락하면서 복지 수급자들이 계속 크게 늘어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 주체들이 최대한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플러스섬의 경제를 만들어야 복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새로운 시대적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 교체로 인해서 기존의 국내 시장에서 국내 전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던 과거의 좌우 방식으로는 이제는 새로운 대중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새로운 시각과 방식으로 접근해야 세계 시장에서 몰락하는 국내 경제 주체들을 최대한 살리고 국내의 투자와 고용과 성장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치 교체와 패러다임 교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기존의 좌우 정치권의 시각과 패러다임을 이제는 전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하던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몰락하는 국내 경제 주체들을 살리고 특히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글로벌 초이동 시장의 무한 속도전 속에서 세계의 노동자 전쟁 속에서 최대한 살아남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국내 인프라, 국내 클러스터, 국내 소싱 기술 개발 방식이나 국내 시장에 매칭된 교육, 재교육 체제들을 또한 정부 방식까지 모두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즉 이제는 글로벌 인프라와 글로벌 클러스터와 글로벌 소싱 기술 지원 체제를 확립해주고 글로벌 시장과 매칭한 새로운 교육체제, 재교육체제로 전면적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세계 전선에서 몰락하는 경제 주체들을 뒷받침해서 최대한 살아남도록 해야 장기 침체, 일자리 위기, 양극화 위기를 해결하고 대중의 고통과 위기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